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지난 밤에 미국 CPI 발표가 있었죠. 7.1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환호가 얼마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주가를 보면 쫙 오르는 것 같다가 다시 다 반납하고 살짝 오르면서 끝나는 그런 정도였는데, 어쨌든 우리 증시는 오늘 오랜만에 좀 올라줘서 코스피는 1% 넘게, 코스닥은 2% 가까이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연말 어떤 분위기로 끝날지 오늘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달려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데일리 이슈 두 개 뽑아놨습니다. 데일리 이슈부터 달려가 보도록 하죠. 반도체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가 지금 너무 추운 한파, 반도체 한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기온이 영하 10도, 체감온도 영하 17도였는데 이 반도체는 더 춥다고 그럽니다. 왜 이러는 겁니까? 네, 그만큼 일단 반도체 쪽에서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네. 상황이고요. 그에 반해 가지고서 수요는 좀 약하다 보니까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자설 더 나아가 가지고서는 혹시 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 증자설 이런 것까지도 얘기가 나오다 네. 보니까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결국에 주가라는 것은 기대하고 그다음에 실제하고의 그런 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내년도 2분기까지는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미 시장에서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나라 산업활동 동향을 보게 되면은 재고를 빠르게 조정하기 위한 반도체 쪽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우리가 가시적으로 뭔가 보일 수 있는 재고의 조정 있지 않을까 이고, 더 나아가서는 짧게는 21일에 마이크론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재고라든지 수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여기가 아주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불안한 게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반토막, 하이닉스는 적자 전망, 이런 우울한 뉴스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겁니까? 코로나가 사실은 터지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물류의 바틀렉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수요를 먼저 좀 많이 땡겨간 그런 네. 요인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제 그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많이 올라가고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위축이 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사실 주가랑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선행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은 내년도에 이제 많이 안 좋아지거든요. 하이닉스는 뭐 영업 적자가 될 것이 이제 거의 확실시되고요. 삼성전자도 뭐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반도체 전체가 아마 두 회사만 합쳐서 올해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20조 가까이 감익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웬만큼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좀 지금 많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마이크론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의 톤이 지금은 이제 감산이 없다 뭐 이런 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톤이 언제쯤 살짝 바뀔 수 있을지 그 시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때는 진바닥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세계적으로 PC하고 스마트폰이 잘 안 팔린다면서요. 그러니까 반도체 수요도 그만큼 줄 것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역성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더 위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듯이 코로나 동안에는 서비스 쪽에 대한 수요는 눌렸었고 반대로 상품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가수요가 붙어가지고서 미리 좀 많이 수요를 땡겨왔었고요. 그때 오히려 혜택을 입은 것이 지금은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이거를 뭐 빠르게 좀 재고를 조정해가지고서 시기를 단축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뭐 겨울이기는 하나 빨리 봄이 오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반도체 업계는 불황인데 그 파운드리 섹터 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선방할 것이다, 이런 얘기와 함께 삼성전자 역시 분기 매출에서 파운드리가 낸드 플래시 매출을 넘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사하는 말은 뭘까요?
삼성이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파운드리 쪽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TSMC를 따라잡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D램은 사실은 뭐 거의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운드리 쪽으로 빨리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역점을 두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진도가 많이 안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어쨌든 뭐 낸드가 별로 그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파운드리 쪽이 매출액이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걸 이제 좀 시사하는 것 같고요. 근데 TSMC가 워낙 지금 속도가 빨라요. 네. 문제는 뭐 미국도 원래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라인을 건설할 예정이고, 일본에도 심지어 뭐 건설할 예정인 것 같고요. 거기에 비해서는 삼성이 좀 늦은 편이거든요. 과감성이 좀 떨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삼성전자가 좀 전략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파운드리 쪽에서 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TSMC하고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애플은 자꾸 TSMC만 쓴다 그러고 삼성전자는 그렇게 되니까 여기서 자꾸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에 뭐 이제 업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퀄리티를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에 TSMC 쪽으로 아무래도 좀 삼성보다는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격차가 많이 나는 2등입니다. 많이 나는 2등 업체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더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따라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봤었을 때는 삼성은 또 잘하는 분야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또 현금 창출 능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 굉장히 한파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럴 때에 여력 있는 업체가 사실상 몇 개 없습니다. 그 업체들이 지금 경쟁자 대비해서 한 발 두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어찌 보면은 기회를 또 얻은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좀 올바른 전략을 써가지고서 이번에 기회로 해서 전사적으로 좀 경쟁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내리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이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비상경영체제에 도입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특히 하이닉스는 뭐 오랜만에 영업 적자를 내년도에 이제 기록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액을 많이 줄였어요. 원래 예상했던 투자액보다 굉장히 많이 축소를 냈고, 삼성은 뭐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계속 투자를 하는 분위기긴 한데 뭐 당연히 거기도 연간 쓰는 돈 대비해서는 아마 비용 축소는 가져가야 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뭐 그 두 회사뿐만 아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내년도의 한파에 대해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자금 동향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어두운 전망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계속 가져가도 되는 겁니까?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좀 선행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가가 원래 좀 현실을 많이 선행한다라고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실적이 실제로 최악을 지나기 1개 혹은 2개 분기 전에 이미 반도체 업체들은 주가가 반등을 해버리거든요. 네. 했을 때 이번 경우에도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2분기가 최악의 시기이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투자 적기가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뭐 우리가 너무 나쁘게 이제 펀더멘탈하고 주가 이제 투자 시점 이런 걸 비교를 했을 때에는 투자하기에는 좋은 시점 같다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예를 들면 6만 원 좀 돌파를 하면서 그래도 한 7만 원 정도까지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다시 가라앉아서 앞에 오자 그랬었잖아요. 네네. 오늘은 다시 또 6만 전자가 됐는데 이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불안해서 말이죠. 지금 가격대는 사실은 불안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미 웬만한 안 좋은 것들은 다 반영이 됐고, 뭐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삼성제 스마트폰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 웬만큼 사실은 다 반영된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아주 의미 있게 진바닥을 형성하고 위로 쭉 뽑아 올려가느냐, 이거는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글로벌 경기하고 워낙 민감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쯤 가시화되느냐, 그 시점과 아마 거의 정확하게 일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크로적인 것을 조금 더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먼저 데일리 이슈에서 점검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관련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바이오 관련주, 제약 바이오가 막 뜨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중국이 리오프닝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뭐 이 관련한 감기나 이런 거하고 관련된 각종 네. 약품들에 대한 아주 사재기, 풍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네. 또한 그와 더불어서 또 이번 겨울에 뭐 더블 팬데믹 이미 다들 예상을 하셨었죠. 네. 독감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하고 같이 오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약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지 않겠느냐인데 실제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가들이 좀 반응한 게 아닌가 싶고 또 한 가지는 mRNA 관련해 가지고서 암과 관련해서도 네. 전날에 모더나 쪽에서 뭐 이제 좀 이쪽에서 진행이 된 것이 아니냐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그와 관련된 주식들도 좀 호재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는 오늘은 제약 쪽은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았었던 예, 그런 모습이었다. 예, 그렇게 봅니다. 저도 듣기로는 뭐 감기약 품귀 현상, 뭐 항생제 품귀 이러면서 그거 만드는 제약회사들 주가가 막 올라갔고 mRNA 백신이 뭐 그 암이 다시 재발되는 걸 막는다 뭐 이런 뉴스에 그게 올랐는데 이게 이제 항상 이렇게 오르고 보면 우리가 또 궁금한 게 그거잖아요. 계속 가겠느냐, 지금 들어가도 되겠느냐, 뭐 이런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제약 바이오가 보통 테마성으로 오를 때랑 네. 이 어떤 여러 대형 제약사들에서 파이프라인이 의미 있게 그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오를 때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인 경우에요. 주가들이 워낙 많이 빠진 상태에서 어떤 특별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오르는 네.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죠. 예,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에 따른 위드 코로나, 네. 위드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의약품의 부족 현상들은 사실은 이게 연속되기 위해서는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가면서 많은 환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아주 클리어하게 계속 공표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환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과연 중국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 그건 또 다른 얘기인 것이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단기적인 이슈다. 그래서 너무 좀 이런 쪽에 집중하시게 되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아니 그래도 이제 말씀드립니다. 호재가 제약 바이오 쪽에 호재가 좀 들어오니까 이게 좀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그 동안에 그 종목별로 한 바퀴 돌았잖아요. 제약 바이오 올 때가 된 것도 같아서 네. 그런 면에서 접근하는 것도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뉴스가 있을 때는 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것이 없어도 매력적인 주식이 네. 이런 뉴스가 보너스가 됐을 때는 참 좋은 것이죠. 근데 이 보너스 같은 뉴스가 투자의 이제 그 첫 번째 아이디어가 되어 가지고서는 조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돌아서 이게 오르는데 저도 뭐 제약 바이오주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제 것만 안 올라서 이렇게 오를 때 내가 담고 있는 것만 안 오르면 그게 더 화가 나더군요. 자, 오늘 경주마에서 뽑은 데일리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2022년 우리 증시, 뭐 우리 증시뿐이겠습니까? 세계 증시 경제 참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2년 증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게 또 궁금해서 한병화 이사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되게 힘든 증시였죠. 예, 금리가 워낙 네. 그 인상 속도가 가팔랐고 또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각 중앙은행들이 사실은 뭐 다른 요인은 제쳐두고 인플레이션을 찾기에 바빴던 해였고요. 당연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주식시장은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거의 글로벌 증시 자체가 기록적으로 힘들었죠. 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마지막 터널을 좀 지나가는 느낌이라서 그나마 좀 요즘은 조금 나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사님의 그 오랜 경험으로 봤을 때
그 올해 같은 이런 증시 이후에는 네. 어떤 분위기가 조성이 되던가요? 보통 이제 그 희망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막 움직이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제약바이오 주식들도 사실은 그런 요인들이 좀 큽니다. 워낙 주가들이 안 좋았고 많이 눌려 있는 상태에서 어떤 조그만 호재가 나오니까 이제 튀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다만 이제 제가 조금 그 마음속에 조금 우려가 되는 바는 이게 사실 인플레이션이 근원에 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슈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에너지 가격이거든요. 근데 에너지 가격의 이슈는 그렇게 이게 크게 잡힐 수 있을 것인가? 그 점은 약간 좀 우려는 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올해 힘들었고 내년도는 올해보다 나을 거예요. 나을 건데 이미 약간 좀 출발을 하는 분위기고. 근데 아주 예전처럼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이후에 일어난 어떤 그 동학개미가 주도했던 그런 대규모 상승 장세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증시를 견인하는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수급인데 우리나라가 투자자들이 보면 올해 한 10월쯤부터인가요? 9월쯤부터 시작이 됐나? 고금리 상품으로 돈이 다 몰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최소한 한 1년 정도 약정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돈이 내년에 온다고 해도 내년 9월, 10월일 텐데 네. 그래서 수급이 내년에 올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그야말로 페드의 그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의 인상 추세는 계속될 거란 말이죠. 네. 이게 굉장히 금리 인상 폭은 작아지겠지만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하겠다는 시그널은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또 많은 변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중국이 리오프닝을 선언했잖아요. 선언했는데 중국이 올해 수입하는 에너지의 물량이 굉장히 줄었어요. 네. LNG를 예를 들면 작년도만 하더라도 연간 한 8천만 톤 정도를 수입을 했는데 올해는 막 그 코로나 잡으려고 여러 가지 봉쇄를 하고 하면서 6천만 톤밖에 안 돼요, 수입이. 근데 내년에 이게 늘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또 이제 에너지 가격의 센티멘트를 또 자극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에 관련된 그 논의를 갖다가 뒤로 좀 넘길 수가 있는 이슈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에 대한 변수를 꼽고 계시는군요. 인플레이션이 사실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왔잖아요. 중국이 기지개를 켜면서 에너지 문제가 재점화될 것이다. 이런-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주 공격적인 다시 이제 이게 금리 인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제 물가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인데 어제 이제 밤에 CPI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상치는 7.3이었는데 7.1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환호할 줄 알았는데 또 장의 분위기는 뭐 아주 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라서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학습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어떤 뭐 데이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회의가 있다고 해서 하루에 7%씩 오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할 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사례를 우리가 좀 예외라고 일단은 보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주가가 올랐던 부분들이 또 많이 좀 내려왔었어요. 네. 그때 왜 내려왔냐라고 하게 되면 이후에 나왔던 임금, 고용 쪽에서 임금 인상 속도가 생각보다도 계속 빠르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침체에 대한 걱정도 또 같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좀 실망했던 매물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좀 너무 우리가 환호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시장 분위기였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데이터 자체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어쨌든 시장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인플레가 고착화되는 것이고 높은 인플레인데 그것이 예상보다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이거는 무조건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저 미국하고는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미국은 팍 올랐다가 그게 다시 좀 내려가는 거였고 우리나라는 오늘 장 시작하면서 별로 크게 반응을 안 해서 역시 우리 나름대로는 시큰둥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후반으로 가면서 좀 반응하던데요. 그건 이유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또 그 전날에는 네. 미국은 오르고 저희는 좀 약해가지고서 예 그냥 이틀 합치면은 똑같은 거 아닌가 예 그렇게 보고요. 어쨌든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 자체가 저는 뭔가 이 가격이 변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발표됐었던 인플레 숫자는 정말 긍정적으로 나왔고 이번에 발표된 건 예상보다 낮지만은 뭔가 흠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연속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증시 회복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제 예측이 7.3에 50bp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7.3은 7.1이 된 거고 50bp는 예정대로 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내일 이게 내일이죠? 내일 새벽이 되는 거죠. 목요일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이니까. 그럼 FOMC 금리 인상 발표까지 보면 시장이 오늘보다는 더 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까요? 글쎄요, 어떤 기준을 잣대를 들이대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은데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은. 이미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학습 효과가 있었고요. 이 미국의 가계에 그동안 유보되어 있던 소득들이 사실은 올 연말이 지나면 내년부터는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소비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올라간 금리 때문에 소비가 아마 많이 줄 거예요. 근데 글로벌 경제의 심장이 이제 미국이잖아요. 근데 미국의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좋은 걸 그렇게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그닥 지금은 어떤 지수상으로 이게 예전처럼 다시 한번 큰 상승세가 온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쉽지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크게 기대하지는 마라. 네, 바닥은 찍었는데 이게 뭐 그야말로 어떤 대세 다시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국면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CPI 발표가 있은 후에 이제 물가가 좀 잡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제 에너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중국이 기지개를 켜면서 에너지 가격이 꿈틀대면 또 이제 전체 물가가 또 오르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증시에는 확실히 또 안 좋게 작용이 될 거고 FOMC에서도 야 이거 또 물가 또 안 잡히네 이렇게 되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건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서 중국의 결국 리오프닝의 속도는 뭐 다른 나라들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더딜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뭐 가령 제재를 한 100 정도로 했다면 갑자기 10이나 이렇게로 낮춰버렸었잖아요. 근데 중국은 결국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 수요를 자극하는 측면 자체는 다른 나라에서 보여줬던 것 대비해서는 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또 중국의 경제가 계속해서 사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의 리오프닝은 중국 경제가 더 나빠지는 것을 좀 방어하는 수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많이 자극하지는 않지 않을까이고요. 그리고 유가만 봤었을 때에는 저는 오펙의 그 태도 변화가 좀 보여가지고서 유가가 그렇게까지 뛰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 이후부터 해가지고서는 매달 회의를 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생산량이나 가격에 대해 신경을 썼다는 것이죠. 근데 지난 10월부터는 이제는 정상 상태로 돌아가겠다. 뭐냐 하면 원래 2번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매달 하지 않고 11월 건너뛰고 12월에 했고요. 그리고는 내년 6월, 12월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제 생각엔 만약에 계속 텐션을 올려가면서 유가를 올려나가고 싶다. 그럼 매달 회의해가지고서 우리가 이번에 감산할지 말지를 긴장해라라고 하는 것이 좋았을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 자체가 어느 수준 이하로만 빠지지 않도록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의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높았던 그런 유가 대비해서는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CPI 발표 또 환율하고 국채금리는 뭐 역시 이제 하락을 하는데 에너지 가격은 꿈틀댈 것이다. 그리고 꿈틀대는 기미가 보인다.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는 변수하고 함께 기업 실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엔 누가 봐도 기업 실적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장으로 돌아올 맛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올 3분기까지의 우리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한 146조 정도 됐거든요. 근데 4분기부터 이제 많이 줄죠. 반도체 쪽이 줄고 올해는 특히 이제 한전의 또 영업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년도는 한전의 영업 적자 좀 줄긴 하는데 반도체 쪽에서 뭐 거의 한 20조 이상의 두 회사만 마이너스가 나기 때문에 우리 전체의 코스피 상장사의
포워드 기준 PER 자체가 지금 아주 매력적인 상태는 아니에요. 네. 과거에 보면 뭐 저점이 한 8에서 9배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이랬는데 최근에 좀 주가도 오른 데다가 순이익, 영업이익은 내년도에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아주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은 아닌 상태입니다. 예. 냉정하게 보면은. 기업 실적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질문이 타당할까 싶긴 한데 그러면 기업 실적 회복은 어느 정도나 걸리겠습니까? 지금 뭐 미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에는요,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제 예상치 하향이 계속 좀 일어났었다가 네. 최근에는 이게 또 좀 뜸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인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에서 반전의 계기가 있을까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찾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달러화 강세가 좀 멈췄다라는 네. 것인데요. 달러 인덱스 경우에 아주 그 짧은 시간에 20% 강세로 갔습니다. 근데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르긴 하지만 달러가 한 10%쯤 강세로 가면 S&P 500의 그 주당 순이익이 한 1에서 3% 정도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도 얼마 전에 그때 실적 발표 전에 가이던스를 낮출 때 환영향 때문에 낮춘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니까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한 절반 정도 되돌려졌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익이 상향 조정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다음 두 번째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 사업을 이제 많이 합니다. 매출이 한 40% 정도가 해외에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당연히 중국 비중도 꽤 크겠죠.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중국 쪽이 3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이 그런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를 너무나도 강하게 했기 때문인데 열게 되면 여기에서 또 이익이 계속해서 하향 조정하던 것이 바닥을 다지고 혹은 이제는 좀 상승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는 뭐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뭐 세상이 다 좋아져서 이익이 추정치가 개선된다가 아니라 두 가지 아주 나쁘게 영향을 미치던 것들이 일단 멈추면서 하향되는 것이 멈춰서 그래서 바닥을 다져가면서 상방의 기회를 노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업들도 뭐 마냥 안 좋겠습니까? 이제 좋아질 때는 또 그냥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위로 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식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 그거잖아요. 주식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근데 그 포인트 타이밍을 못 잡겠어서 그게 참 힘든 게 됩니다. 아까 반도체 한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도체뿐이 아니죠. 2차 전지 많이 담아 두셨는데 배터리 2차 전지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말 그리고 2023년에는 뭘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사실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상승하는 종목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네. 특히 이제 우리는 또 우리만의 또 특이한 수급 구조가 있거든요. 네. 대주주 과세 기준 연말 되면 네. 뭐 10억 뭐 이런 게 있고 지금 또 금투세 이슈도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연말에는 개인들이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면서 이제 그 바톤 터치를 기관들이 슬슬해서 연초에 랠리가 나올 때 보통 연말 근처에 좀 강했던 종목들이 올라가는 네.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는 최근에 이제 가장 강세인 종목들이 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죠. 네. 그게 이제 IRA하고 미국 유럽의 리파워 EU 플랜 요 두 가지가 이제 돈을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들은 소비 감소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이익의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해야 되는 국면인데 이쪽은 오히려 재정 투입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파트를 좀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 쪽은 나쁘진 않은데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올해까지의 고성장세가 내년부터는 성장률이 좀 둔화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베이스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눈높이를 낮추는 현상이 지금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고요. 주가들은 뭐 하락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이 바닥에서는 뭐 특별하게 많이 빠질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예전처럼 아주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은 좀 둔화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냥 우리가 편하게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나 현대 기아차 같은 거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뭐 테슬라는 오르다가 지금 꼬꾸라진 상태고 네. 현대 기아차는 오르지도 못했어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의 맥락에서 좀 보기는 좀 어렵죠. 네. 어려운데 현대기아차가 최근에 약세인 이유는
현대기아차가 지금 뭐 자동차의 판매가 나쁘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근데 이제 과연 내년도로 넘어가면 금리가 많이 올랐죠. 그러면 자동차를 살 때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코스트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면이 이제 있는 데다가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전기차의 약진이 현대기아차한테는 좀 사실 내심 리스크라고 보여져요. 중국이 요즘 전기차를 필두로 해서 워낙 해외 수출 많이 늘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현대기아차의 주요한 시장들하고 많이 겹칩니다. 유럽하고 이머징 국가들. 그게 이제 조금 아무래도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미국하고 유럽에서 중국차 안 받잖아요. 미국은 IRA로 못 들어가는데 네. 유럽은 지금 판매가 엄청나게 늘고 있죠. 하긴 또 아랍하고 사이가 좋아지니까 아랍으로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내년도에 유럽 전기차 판매의 10% 이상이 중국산이 될 것으로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은 아까도 우리가 실적 얘기 잠깐 했습니다만은 실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오면 뭐 잘 나오네고 실적이 안 나오면 훅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역시 실적이 괜찮은 회사들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투자를 할 때 그런 기업들을 고르면 그거는 실패는 없는 거죠.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실적 안정성이 좋은 기업들을 네. 고르게 되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가 있죠. 저희가 이제 주식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다 보니까는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런 업종도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업종 중에서 금융의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실적을 잘 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혹시나 그런 뭐 크레딧 코스트가 좀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자체가 최근에는 정말로 폭증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 우려가 좀 과도했다라는 것으로 나중에 실적이 나오는데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기업들은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올 한 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던 게 자동차 얘기만 하면 우리가 그 얘기했잖아요. IRA, 미국의 IRA. 이게 문제야. 뭐 그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또 유럽이 탄소 국경세라는 걸 한다고 그래요. 탄소 국경세.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매연 많이 내는 기업가 안 써. 이런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유럽은 오래전부터 노력을 해서 네. 각 제조기업들이 배출하는 탄소를 굉장히 많이 낮췄거든요. 네. 근데 자기들의 노력은 이미 했는데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이 그런 물품들을 그냥 하게 되면 네. 예를 들어서 유럽에 있는 업체들이 아시아권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자기들이 여기 생산 안 하고 여기서는 낮은 코스트로 네. 탄소를 많이 배출한 거를 수입을 해서 쓰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들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네. 자신들의 기준보다 낮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물품들이 오게 될 때는 그 차이를 갖다가 무역 장벽으로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탄소세입니다. 네, 그 세금을 중국도 이거 많이 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도 많이 내야 되는데, 근데 중국도 워낙 빠른 속도로 지금 탄소를 낮추고 있죠.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재생에너지 시장이 중국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보다는 우리 업체들이, 우리가 걱정이다. 예, 우리 업체들이 훨씬 더 걱정이죠. 예. 근데 우리가 보니까 2035년에 한국이 지불해야 하는 돈이 4천억이 넘는다. 그런 데이터가 있던데, 그럼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에도 또 이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뭐 더 커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줄일 그래서 수 있는 거죠. 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실 남아 있는 시간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좀 노력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사실은 좀 친환경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서 이런 장벽들이 계속 쌓여가는 모습을 뭐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게 제조업 기반인 우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뭐 기업들도 노력을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좀 미진한 면이 있고요. 이 측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노력해서 좀 뭐 영향을 최소화로 해 나가야겠죠. 지금 당장으로 봐서는 뭐 영향을 받을 수 없다 기준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EU의 탄소 국경세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요. 수소는 왜 들어가는 거예요? 수소는 클린 에너지 아닙니까 이거? 원래는 수소가 클린 에너지죠. 네. 근데 우리가 현재 쓰는 수소는 그레이 수소입니다.
그레이 수소요? 천연가스에서 개질을 해서 만드는 수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하는 에너지원이죠. 그래서 그거는 막겠다는 게 EU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쓰자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EU의 정책에는 이 수소가 탄소 국경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이거 수소가 환경을 해치는 가운데 만들어지는 수소가 있는 거고, 그렇죠. 아주 진짜 클린하게 만들어지는 수소가 있는데, 앞으로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린 수소 관련주, 그러니까 그레이 수소 아니고 그린 수소 관련주를 잘 보는 눈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관련주, 이거는 계속 간다는 거죠. 그렇죠. 같이 가는 거죠. 그린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개가 이제 같이 동반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은 이제 눈여겨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여기에 이제 악영향을 받게 되는 거. 철강 관련주는 이거는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세금 다 내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탄소 국경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불행하게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뭐 철강 업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이제 기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네.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는 일단 알고 있고요. 네. 뭐 그 부분이 이 시일에 맞춰가지고서 잘 좀 해결을 해야겠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앞으로 유망한 종목을 고를 때 무엇보다도 2023년에는 이런 그린, 그렇습니다. 클린, 이게 에너지에도 그런 것들, 이를테면 그 올해도 화두가 됐었는데 태양광이나 풍력, 네. 뭐 이런 쪽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앞으로 10년 정도를 네. 저탄소 산업 구조로 대전환 시기거든요. 여기에서 뒤처지게 되면 이 회사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가 위기가 되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그린을 기치로 해서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잖아요. 그게 IRA이고 탄소 국경세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이런 것을 역할을 하는 기업들, 네.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다른 하이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뭐 지구의 환경을 위해서 나온 정책이고 세금이고 하지만 이제 자국의 제품, 자국의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제 IRA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미국만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미국을 시발로 뭐 유럽도 만들 것이고 중국도 그렇게 만들 것이고, 그러면 이제 개도국 같은, 그리고 우리 같이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들은 내년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네, 결국에는 미중 간의 갈등에서부터 비롯을 해가지고서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라는 점들은 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 때부터 해가지고서 기업들이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휙휙 이제 바뀌다 보니 이런 이제 생산처를 좀 다변화하는 그런 모양새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다 우리 기업들이 결국 현지에서 대응을 해줘야 될 것이고, 네. 그 이제 중간에서 사실 또 수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잘 네. 대응을 하게 되면 좀 기민하게 대응을 했을 경우에요. 그리고 그 혹시나 이 점들이 글로벌 완전히 공급망이 와해가 되면서 탈세계화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더 투자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 투자 역사를 보게 되었을 때 세계화로 나아가는 것, 아니면은 글로벌이 갈등을 겪었던 시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좋지 네. 않았던 시기가. 그런데 그 시기 자체가 주식 자체, 주가 자체에 크게 영향을 못 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어찌 보면은 그 당연하게 진행될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현상이고, 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다. 뭐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올해를 보내면서 2023년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뭐 또 한번 염두에 둬야 될 것들, 뭐 지금 뭐 원자력은 신재생 에너지, 클린 에너지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는 번외입니까? 클린 에너지는 아니죠. 원전은 예. 저탄소 에너지원이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비해서는 원전에 대해서 뭐 신규로 하겠다는 국가들도 많아지고 과거보다는 나아요. 근데 이제 원전은 건설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10년, 네.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 15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길죠.
수주를 한번 받아서 이게 매출액으로 들어와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걸 느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폐기물 이슈입니다. 원전은 상업 운전이 되면 계속 핵 폐기물이 나오잖아요. 네. 이 폐기물을 영구적으로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이 고주리 방패장을 원활하게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사실은 그 단점이 있는 거죠. 굉장히 큰 그게 단점입니다. 우리가 그걸 눈 감고 있을 수만은 없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지금 원전에 대해서 계속 가동을 하기 위해서 벌써 정부의 정책은 정하긴 했는데 네. 그 정책이 가정대로 움직이려면 고주리 방패장에 대한 이게 확보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어떤 지역에서 그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원전은 저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수주 모멘텀, 그러니까 뭐 중동에서 어디 수주를 한다 또는 동유럽에서 어디 수주를 한다 이런 수주 모멘텀 직전에 사셔가지고 수주가 되고 나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이런 이제 투자 전략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장기 투자 관점은 아니군요. 그러니까 네, 뭐 저는 뭔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루어지기 직전에 사서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다음에 네.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길게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수주를 계속 받고 가지고 나면 한 5, 6년 있어야 매출액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좀 있죠. 올 한 해 2022년에는 참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물가로 비롯돼서 뭐 금리도 그렇고 전쟁 이슈도 그렇고 뭐 정말 악재가 끊임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살펴볼 것들이 많았는데 2023년에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져요. 네, 일단은 지금 하고 있는 고민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는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주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추가해서 침체. 예, 그렇습니다. 뭘 좀 빼고 침체는 아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좀 잦아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결국은 침체에 대한 우려로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뭐 모두들 침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심지어는 좀 깊은 침체도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인플레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인플레를 우리가 도외를 해보게 되면 수요 요인이 있을 거고 공급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서 공급망 교란 요인도 상당히 컸습니다. 네. 가령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상품 제품 쪽 CPI 구성 쪽에서요. 여기에 뭐 중고차나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더하기 해가지고서 운반 쪽, 교통 쪽 이쪽을 합쳐놓고 보게 되면은 이것이 인플레 40%를 차지했었거든요. 이 요소들은 다 없어질 것이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 중에 절반 정도 요소는 사라질 요소들이다. 이고 그리고 인플레를 일으키는 데에는 그 심리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옆집에서 가격을 올리면 옆에 집에도 가격을 올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내려야 팔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가령 테슬라도 지금 미국에서 그 다음에 그 각종 자동차 업체들이 인센티브 늘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러면 인플레 압박이 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고통받았던 부분은 좀 많이 감소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고 추가적으로 이제 침체가 오게 될 때는 원래는 실업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가게가 아주 부실해지게 되죠. 그게 또 수요에도 영향을 많이 소비에도 주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아주 독특하게도 구인이라는 허수의 일자리가 지금 존재를 너무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 500만 개, 600만 개가 줄어드는 것만으로도 뭐 임금 인상 압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아주 그 뜨거움을 누그러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못 봤었던 그런 좀 새로운 유형으로 일자리 쪽에서 임팩트가 오면서 가게가 그렇게까지 망가지지 않은 상황으로 내년을 잘하면 견뎌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나리오 하에서는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 한 해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온다, 경기 침체가 온다 그 얘기를 하도 들었어서 2023년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그동안의 그 경험치로 어떻습니까? 경기 침체가 여러 번 왔었잖아요. 네.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주식 시장은 여지없이 꺾였습니까? 그래도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습니까? 주식 시장은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꺾이죠.
아, 그럼 지금이 그런 상황? 저는 그런 상황은 좀 이제 지나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은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묻어 있습니다. 묻어 있고 그 이유를 이제 보겠죠. 예. 그래서 이제 페드의 금리 인하에 대한 카드를 꺼낸 시점이 언제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성장 산업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년도의 주식시장의 화두는 우리 기업들의 약진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업들의 약진.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산업들은 뭐 사실은 그런 얘기를 좀 하긴 어려운데 올해 우리가 마련된 IRA라든지 EU의 리파워 EU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제가 말씀드린 저탄소 산업으로의 이행을 갖다가 확정지은 이벤트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이 저탄소 산업들의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린 산업이죠, 대부분 다. 근데 그 그린 산업의 제조업들이 글로벌리 확산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이 중심에 있어요. 네. 뭐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전기차, 수소 뭐 할 것 없이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될 건데 이런 이제 그런 시그널들이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 그거를 좀 주목을 하시는 게 내년도 증시를 대할 때 가장 키포인트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경기 침체가 오면은 주가도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꼭 그런 게 아니고 경기 침체가 선반영이 돼 있으니까 경기 침체기에 들어가면 주가는 이거 역시 선반영이 돼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나서의 그 시장이 반영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항상 주식시장은 희망을 보잖아요. 미래를 보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을 대비한 장을 우리는 지금 맞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23년에 눈여겨볼 섹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에 들어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뭐 수소 관련 이런 이제 미래 산업들, 미래 산업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각 정부들의 예산이 뿌려지면서 이게 이제 막 세워지고 막 수주가 들어오고 이런 시점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흔히 보통 우리가 뭐 소비 관련주라든지 전통 제조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침체이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고 이익이 줄어들 건데 이런 산업들은 반대로 크게 성장을 하는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또 여기에서 또 투자들은 희망을 찾게 되고 이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밸런스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그 좀 볼만한 주식시장이 되어 보이는 것이죠. 정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2023년에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섹터는 뭐고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뭐 저는 한국에 대해서 뭐 근본적으로 좀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장을. 네네. 뭐 우리 증시 자체가 과거에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전히 그런 경기 민감주의 비중이 아주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경기 민감 주식들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더불어 가지고서는 어쨌든 지금 긴축의 최악의 국면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투자자분들께서 크레딧 리스크에 대한 것들이 이제 고민이 너무 많으시기는 한데 이 다음에 이어지게 될 장은 역시적 지나면은 금융장세가 오게 될 것이거든요. 금융장세. 네네. 그러니까 금융장세에 대해 가지고서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럴 때 제일 뭐랄까요 교과서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는 금융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근데 이건 너무 무거워가지고. 근데 뭐 무겁기는 하지만은 또 그럴 때가 아니면은 또 잘 반응을 안 하는 주식이기도. 그러니까 무겁다는 게 전체적인 국면에서는 좋은 국면이 잘 없어요. 근데 어찌 보면 유일하게 좋을 때가 금융장세일 때이거든요. 그래서 뭐 금융장세 기대하신다라고 하면은 금융주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섹터까지 두 분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글쎄요, 이제 뭐 인플레 공포가 어느 정도 사라져 가고 있고, 그리고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도 이제 올 때까지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요즘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FOMC 금리 발표 있습니다. 뭐 우리는 50bp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대로 될지 눈여겨 보시고요.
내일 장 끝나고 저희 경주마는 다시 돌아와서 거기에 대한 분석 성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